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테헤란의 윤웅채 변리사입니다. 이번에 세계 한인무역협회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고, 이렇게 또 지식재산 이해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2007년도에 변리사 시험 합격을 해서 이제 특허사무소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또 이 발명진흥회라고 이렇게 특허청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 지원 사업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허사무소 근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은행 예, 입사를 해서 기술금융과 관련된 일을 또 좀 처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부터는 이제 특허법인 테헤란에 이제 들어와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특허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허라는 게 엄청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특허는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다. 크게 뭐 별거 없다라는 거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식재산권 종류에는 이제 크게는 산업재산권, 그다음에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저작권은 이제 또 저작권 따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저작권위원회 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허청에서는 이제 별도로 관련하고 있지 않고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이 네 가지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와 영업 비밀과 같은 이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런 뭐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와 영업 비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흔히 사용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특허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이제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네 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허하면은 좀 뭔가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또 실용신안이라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셨죠? 실용신안이라는 것도 어떤 특허와 비슷한 제도인데요. 굳이 나눈다면은 그냥 대발명, 소발명, 뭐 대단한 발명, 좀 덜 대단한 발명, 뭐 이렇게 그냥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사실은 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특허권은 안 되지만 특허권이랑 실용신안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저도 막 딱 명확하게 뭐 그냥 비슷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되게 많이 비슷한 제도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요, 특허권은 이제 20년까지 존속이 가능한 반면에 실용신안은 이제 10년입니다. 그래서 절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은 진짜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외관을 보호하는 이거 두 개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면 디자인은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쁜 거,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발전된 건 없지만 좀 예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쁘네 약간 이런 신미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 보호하는 게 바로 디자인 제도입니다. 디자인도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브랜드죠. 브랜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브랜드. 상품에 대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삼성, LG, 뭐 애플 이런 아주 유명한 상표들로부터 해서 어떤 일반 식당의 어떤 가게 이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상표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대부분은 이렇게 상표권을 다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표권을 등록해서 현재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런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출원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통계를 봐봤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이게 통계가 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인 2018년도 기준으로 내본 결과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한 16만 건 정도 현재 출원하고 있고요. 상표는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1년으로 한 16만 건 정도, 상표는 한 17만 건 정도, 그리고 디자인은 한 6만 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용신안은 얼마나 될까요? 실용신안은 10,000 건도 채 안 돼요. 특허건이 16만 건임에 반해 실용신안은 10,000 건이 채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실용신안은 현재 이렇게 좀 잘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실용신안은 옛날에는 많이 됐었어요. 언제냐면 2006년도 10월 전에. 그때는 실용신안은 무심사 등록제도였습니다. 무심사 등록제도라는 게 뭐냐면 진짜 그냥 특허청에다가 제출만 하면은 그냥 방식심사, 그러니까 뭐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제 이런 것만 체크한 다음에 바로 그냥 등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바로 등록증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실용신안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등록증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것들. 그런데 2006년도 10월부터는 이제 실용신안도 그 심사를 안 하는 무심사제도에서 심사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특허랑 똑같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여러 또 특허권과 실용신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있지만 실용신안이라고 또 그렇게 쉽게 내주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특허권이랑 실용신안이랑 심사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실용신안으로 할 필요가 없다. 뭐 10년밖에 안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6만 건과 이제 10,000 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용신안이라는 거는 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허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허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허권이라는 거는 이제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발명자에게 부여된 독점 백화권이에요. 예,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공개를 한다는 거, 그리고 독점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특허권자는 사실 내가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이거를 나만 쓸 수 있도록 이제 보호해주는 게 이제 특허권인데, 한 가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공개. 발명은 등록이 되거나 그 다음에 특허청에 접수한 날, 즉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뒤면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나도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뭔가 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허문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구나, 이런 기술도 있구나. 그러면서 좋은 기술은 이렇게 또 특허권자한테 연락해서 또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뭐 로열티를 내야 되겠지만, 또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더 개발을 해서 또 새로운 특허권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제 이런 또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제 특허권의 제도입니다. 내가 막 뭐 혼자 이렇게 좀 뭔가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막 개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누가 개발해 놨어. 이러면 되게 좀 억울하고 좀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거를 미리 다 공개를 해놓고, 기술 분야가 이 정도 됐으니 더 하고 싶으면 이걸 기반으로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특허권의 이제 그 두 가지 그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특허권자한테 독점 배타권을 준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문헌을 공개함으로써
그 기술 개발에 를 촉진할 수 있는, 또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허 요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 주체적 요건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발명자가 특허권자가 돼야 되는 거겠죠. 발명자가 특허권자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 특허청에서 잘 보진 않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그 진짜 뭐 발명자가 맞느냐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실제로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 출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네. 어쨌든 이런 법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객체적 요건, 뭐 절차적 요건, 이거는 그냥 그 뭐 발명의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고, 절차적 요건은 이제 특허 출원함에 있어서 뭐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객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만족해가지고 특허를 등록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특허법인이나 변리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 주체적 요건을 만족하는 건 쉽겠지만 객체적 요건이랑 절차적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특허법률사무소 같은 대리인을 사용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허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딱 요게 이제 특허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인데요. 딱 이제 7가지. 뭐 성립성이 있어야 되고,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그다음에 불특허 사유, 그다음에 명세서에 대한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그리고 먼저 출원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뭐 상당히 많이 어렵죠. 네. 여기서는 하나하나씩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가 요거에 대해서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그냥 사실 별거는 없어요. 그 어떤 뭐 공공의 질서나 그 뭐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그런 것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특허청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예시들은 좀 약간 유치할 수 있는데, 뭐 화폐 위조기, 뭐 아편, 뭐 흡입 도구, 뭐 인체에 유해한 완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 불특허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발명이란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사람들이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특허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뭐 내용이 되게 어렵죠. 사실 뭐 몰라도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발명이라는 건 특허법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뭐 게임 규칙, 뭐 작도법, 계산법, 연주 방법, 뭐 최면술, 뭐 보험 제도, 뭐 수학 공식, 뭐 이런 것 같이 뭔가 이런 실제로 어떤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사실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실시를 하면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연구기관. 저도 이제 이제 여러 이제 문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거 보면은 가끔 이 연구기관에 대해서 이 특허를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뭔가 연료에 주입 없이 계속적으로 뭔가 운동하는 그런 게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자연법칙에 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허를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연구기관에 대해서 한번 문의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거를 좀 넣어야 된다라고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뭐 게임 방법 이런 거는 또 안 된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단순히 이제 뭐 어떤 블랙잭, 뭐 바카라 이런 같은 정말 그냥 게임, 어떤 규칙에 대해서는 특허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결국은 어떤 온라인상에서 구현되는 게임 방법은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방법, 게임 시스템, 게임 서버 이런 거는 이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네오위즈라는 회사에서 등록받은 특허인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뭐 그 토너먼트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방법이 게임 서버에 관한 것으로서 지금 보면 뭐 장치, 서버,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이런 단계들, 각 단계들에 대해서 지금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게임, 뭐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그 게임을 지금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특허상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 방법도 온라인상에서 구현이 되는 거는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드렸던 것 중에 어떤 영업 방법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인간이 뭔가 그 오프라인적으로 그냥 내가 나의 영업 방식은 독특해 라고 하면서 뭔가 나만의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은 그 특허는 안 되는데, 이런 것 같이 온라인상에서 구현이 되는 영업 방법은 또 특허가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명함 입력기, 뭐 문자 인식 서버, 뭐 이런 뭐 세일즈 프로세스 제시 서버, 그리고 뭐 영업 관리 서버, 뭐 결과 보고 서버, 이런 어떤 다양한 서버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거예요. 이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또 시스템상에서 서버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단순 계산 방법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어떤 시스템상에서 구현되는 계산 방법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통화요금 계산 방법, 이렇게 해서 단순히 뭐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상으로 해서 통화요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상에서 통화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특허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이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교재거든요, 사실. 교재. 이 교재에 대해서 특허가 과연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약간 처음에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마법천자문에 관한 건데, 이제 책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그 한자가 먼저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와 만화의 이미지, 만화로 되어 있는 거를 또 제시해주고, 또 등장 한자를 다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교재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마법천자문에 대해서 받은 특허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학습 교재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교육하기 위한 한자 교재에 있어서 특정한 스토리로 구성되는 만화 본문이 있고, 그리고 본문 중에 만화 스토리와 연관된 한자와 한자의 뜻 및 소리, 그리고 한자의 뜻과 연관된 만화 이미지가 함께 도시된 그 한자 교재, 이런 식으로 해서 특허 출원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이용한 어떤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그 특허 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미지 교육 단계와, 그리고 뭐 그 한자에 대해서 뭐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획순에 따라서 뭐 한자 쓰기를 연습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뭐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한자 쓰기를 마지막에 연습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특허가 출원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 두 가지가 다 지금 등록을 받았을까요? 이거는 다음을 보시면 알겠는데, 청구항 1로 했던 아까 그 교재는 등록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등록 특허 공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공개 특허, 아직 등록되기 전이고요. 이거는 이제 등록되고 나서 나온 건데, 보면은 청구항 1항은
그대로 등록이 됐어요. 그럼 보시면은 아까 이런 그 마법 천자문으로 되어 있는 이 형태, 이 교재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만약 이거를 비슷하게 이제 따라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 특허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잘 받은 특허다. 물론 이게 지금 출원일이 2005년도, 지금 이제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난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교육 방법은 거절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등록이 됐냐면 청구항 13, 아까 이 청구항 13으로 나갔던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삭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어떤 교습 방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인간의 어떤 그 머리 회전, 머리 그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해가지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발명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항은 이제 삭제를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교재에 대해서만 등록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교재. 우리는 뭐 어떤 장치나 막 이런 것만 이제 특허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학습 교재도 특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등록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등록 특허 공부 이렇게 써 있는데요. 결국 등록된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2001년도에 해서 벌써 이거는 한 거의 20년이 가까운. 만약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현재는 이제 소멸 시점이 가까운 그런 특허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교육용 학습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학습 방법으로 해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내용, 앞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거의 이런 교재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그 말은 학습 방법이지만 그냥 학습 교재에 대해서 등록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학습 방법이지만 간혹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지켜보시면 특허라는 게 은근히 등록이 많이 돼요. 이런 게 특허가 될까? 라고 하는 것들도 저도 지금 막 그렇습니다. 이게 특허 될까? 근데 또 제가 막 찾아보면은 또 돼 있는 것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명,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뭐 기술적 사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웬만하면은 이제 특허가 다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사상,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자연법칙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성, 고도성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두 번째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 사상이라는 거는 사실 이것도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좀 읽어볼게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시 수단을 말하며 지식으로서 전달이 가능하여야 하고 제3자가 같은 방법으로 그 기술을 이용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합리적인 실시 수단을 말한다. 지식으로서의 전달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없어도 돼요. 저희 이제 문의자 중에 좀 몇 분은 이게 제품이 있어야지 특허 가능하죠.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거 제품 없어도 된다. 생각만 있으면 된다. 제품은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생각만 있어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작성은 뭐냐면 이제 새로이 만드는 거죠. 기존이랑 똑같은 거를 특허를 내면은 안 되겠죠. 항상 새로이 만들어낸 걸 해야 된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과연 용도 발명.
사실 용도 발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문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많이 하지도 않아요.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새로 개발한 건 아니에요. 물질을 새로 개발한 건 아니고 이게 옛날에는 뭐 A라는 목적으로 쓰였던 물질인데 그게 보니까 B라는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라는 걸 새로 발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발견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만든 발명은 아니라서 발명으로 과연 하느냐라는 거는 좀 이제 그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용도 발명으로 해가지고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뒷받침된다면 이 용도 발명도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오미자 추출물을 이유 성분으로 하는 당뇨병 치료용 조성물 그리고 오미자 추출물 이유 성분으로 하는 관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어떻게 됐냐면 이거 보세요. 오미자 추출물을 이유 성분으로 하는 당뇨병 치료용 약학조성 이게 그냥 하나의 특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용 조성물에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용 약에 오미자 추출물이 들어가면 여기 특허 침해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절염 예방 치료 약에 오미자 추출물이 들어가면 얘는 특허 침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기존에 오미자 추출물은 물론 있었죠. 오미자라는 거를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다려 먹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당뇨병 치료용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절염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특허 출원을 한 거고 이제 등록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 요 특허 문헌 뒤에는 다양한 어떤 실험을 했던 데이터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런 용도 발명도 등록이 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엄청 강력한 특허잖아요. 이런 뭐 약에 그냥 오미자만 들어가면 다 우리 특허 침해라고 하는 거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요. 특허청에서는. 그래서 좀 쉽지는 않다.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이게 용도 발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한 분 계셨는데 그렇게 막 자주 그렇게 뭐 문의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실제로 새로운 걸 발명한 게 아닌 발견에 가까운 용도 발명도 이제 등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음식 특허. 사실 상당히 요즘 많이 특허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식 특허. 그래서 음식 특허는 결국 이제 레시피 특허인데요. 과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받는 건데 이게 많이들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음식 특허라는 거는 그 사실은 등록을 받아도 아주 그 다른 사람한테 특허를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특허가 나오는 분야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음식 특허로 레시피 특허로 등록을 받으려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재료랑 그다음에 재료의 어떤 함량이라든지 뭐 만약 뭐 끓인다면은 뭐 몇 도에서 끓이고 또 뭐 몇 도에서 식히고 또 뭐 끓이는 시간 뭐 식히는 뭐 시간 또 뭐 건조를 하면은 얼마나 건조 어떻게 건조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수치를 조금이라도 바꾼다든지 뭐 온도를 조금 낮춘다든지 뭐 시간을 조금 더 뭐 늘리거나 줄인다든지 뭐 식재료 하나를 뺀다든지 함량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특허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다들 뭐 음식점에 쳐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침해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특허는 저희 사무소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의뢰를 해주고 계시고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마케팅용 홍보용 특허다.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특허가 나오는 분야는 아니다.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정말 이건 남들이 알아서 안 되는 우리 그 주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숨기는 게 좋다. 왜냐면 그 뭐 어디 저희 뭐 이런 TV 프로그램 보면은 가끔 뭐 이렇게 가서 뭐 어디 뭐 어머님이 만든 어떤 장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의 비결이 뭐냐? 그럼 뭐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 뭐 이런 TV 프로그램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숨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허는 공개가 돼요. 등록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레시피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써서 공개가 돼버린다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 레시피를 쉽게 따라하는데 저희가 또 그거 가지고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으니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진짜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포함을 안 시키도록 저는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 골다공증 예방용 즉석 삼계탕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양파 뭐 2.86 중량, 뭐 정제수 뭐 94.20 이런 각 중량부. 그러니까 양파, 마늘, 뭐 정제염, 생강, 백설탕, 그다음에 뭐 이 글루탄산 나트륨, 그다음에 뭐 계용, 나낭, 찹쌀, 수삼, 갈근, 밤, 대추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중량들을 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다 표시해 놨잖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찹쌀 이 3.0 만약 뭐 한 4%로 바꿨다. 다른 거 줄이고 요거를 좀 늘렸다. 이러면 이건 특허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좁은 특허이고 특허 침해가 너무너무 그 회피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어떤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가 좀 힘들다. 이 전복 보양 돌솥밥 제조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조 방법에 대해서 뵀는데요. 전복을 깨끗이 씻은 후에 1분간 소금물에 담궈 해감시키는 단계. 1분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뭐 2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회피가 되는 거예요. 레몬즙에 30초간 담궈. 30초가 아니라 뭐 한 50초 담궜다. 이러면은 또 침해가 회피가 되는 거고, 레몬즙이 아니라 뭐 다른 즙으로 해서 하면은 또 침해 회피가 되는 거고, 소주 1분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주가 아니라 뭐 다른 술을 하면은 또 침해 회피되는 거고, 1분이 아니라 뭐 1분 30초만 했다. 마찬가지로 회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좁게 특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침해를 주장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비슷하게 따라하는 데를 쳐들어가서 진짜 30초 담그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어떤 마케팅용, 홍보용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 특허인데 이런 게 이제 특허가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특허가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퍼터를 그리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퍼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잡고 약간 손목으로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퍼터를 잡으면 이제 특허에 걸린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선 특허가 안 된다고 보이는데 왜냐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노하우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특허로 이제 특허 미국에서는 받아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특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침해 주장이 가능할까? 어렵겠죠. 뭐 어디 뭐 이렇게 골프장 가서 뭐 퍼터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다 뭐 특허 침해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침해를 주장할 거며 골프장을 다 따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과연 그러면 특허 침해 주장한다면 얼마만큼의 배상금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좀 그냥 이런 특허도 있다 약간 재미 삼아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이제 오래된 지금 이제 만료된 지도 한참 된 1977년도 방법 이거예요. Method for Styling Hair. 그러니까 스타일링 헤어,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에 관해서 특허가 되는 건데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좀 없으신 분들이 이제 머리를
이런 식으로 3등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마를 덮는 그런 스타일링 하는 형태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건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특허는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특허는 나왔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이제 이런 특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제가 몇 가지 미국에는 이런 특허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미용과 관련해서 뭐 이런 특허들은 있어요. 연결형 붙임머리 및 그 시술 방법. 그래서 연결형 붙임머리에 대해서 그 이제 특허를 받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 연결형 붙임머리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를 어떤 따는 그런 시술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등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연결형 붙임머리라는 어떤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시술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어떤 시술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될 건가라고 그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저는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그냥 시술 방법에 대해서만 등록이 된 특허가 있었어요. 다음과 같은 건데요. 이게 속눈썹 연장 방법.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등록을 받았는데 이거예요. 이게 이제 눈이고 이게 이제 속눈썹인데 여기 보시면 뭐 인조 속눈썹용 수지 조성물 이게 그러니까 뭐 본드 같은 거죠. 이거를 이제 속눈썹 뿌리에다 묻힌 다음에 뿌리 부위에서 묻혀 이거를 이쪽 뭐 자유담부 쪽으로 잡아당겨서 실날림하여 경화를 시킨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테크닉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한 건데 이게 등록이 됐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게 등록이 과연 돼야 될 특허인가라는 저는 건 아직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지금 등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또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특허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은근히 많다. 그러니까 특허라는 거는 그렇게 겁먹을 것도 없고 희한한 것도 다 특허를 해준다 라는 거를 좀 이제 보시고 조금 특허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그런 거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벽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요게 대해서도 현재 그러니까 과연 이제 특허로 인정해주느냐에 따라서는 이거 2014년까지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과연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어문 저작물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지 이제 특허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어떤 뭐 소스 코드라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작권 대상이 맞아요. 근데 어떤 그런 코드를 이용해서 구현된 어떤 방법 발명, 시스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뭔가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지금 상당히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쪽에서도 지금 비즈니스 모델 발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고 또 많은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업 방법에 관한 건데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어떤 무슨 영업 관리 방법에서 예시로 아마 특허 하나 보여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냥 나는 이런 식으로 영업해. 이런 거는 특허가 안 되지만 온라인이나 그쵸? 서버나 시스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영업 방법들은 특허가 돼요. 요즘 들어서는 거의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특허. 어플리케이션도 결국은 사람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결국 이제 영업 방법을 결국 어플리케이션도 결국 영업의 일환으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어떤 영업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어플리케이션 특허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이랑 이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랑은 상당히 좀 많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의 비즈니스 모델 발명 특허를 거의 뭐 소프트웨어 특허라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소프트웨어 발명,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발명은 이제 거의 다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업 방법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그렇게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제 특허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 발명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냉동, 냉장, 창고, 컨설팅, 리모델링, 중개 및 포털 서비스를 위한 영업 방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등록이 된 특허입니다. 2018년도에 등록이 된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패드 이런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컨설팅 서비스 단계가 있고, 냉동 창고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시스템상으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그 영업 방법에 대해서 이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업 방법도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면은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중치를 적용한 마케팅 광고 영업 방법. 이런 것도 그냥 마케팅 영업 방법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 그냥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이런 건 특허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메인 서버가 있고 관리 서버가 있고, 또 이런 메인 서버, 관리 서버들 간에 어떻게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가중치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 광고를 한다. 이런 영업 방법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특허가 된다. BM 발명, 영업 발명도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면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성립성이에요. 발명의 성립성.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까 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7가지 중에 이제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선출원출원 해서 제가 5개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성립성 이제 끝난 거예요. 성립성에 대해서는 그럼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 사실 크게 안 될 것도 없죠. 웬만하면은 다 그냥 특허 출원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라도 한번 우리 특허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를 많이 써요. 오존층의 감소로 인해서 지구 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 플라스틱으로 둘러싸는 방법 발명. 그럼 지구를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감싼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기술이 또 엄청 발전이 되면 이게 또 가능할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판단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 이유는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사관도 이렇게 거절 이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은 등록받을 수 없지만 거의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 그냥 웬만하면 다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의료행위가 중요해요. 의료행위 자체는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
왜냐하면은 의료행위는 어떤 그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 이게 수술 방법이 특허가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그 수술을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이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허를 못 받도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행위는 안 되고, 그 인간으로부터 뭔가 뭐 피나 이런 세포들을 채취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다시 사람한테 돌려주는, 예를 들면 혈액투석 같은 거, 그러니까 인간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는 결국 의료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허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도 의료행위는 무조건 특허가 안 돼요. 대신에 나머지는 다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기기 되죠. 약, 뭐 워낙 많은 특허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들을 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행위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또 됩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동물로 한정,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만 할 수 있다는 거 한정을 한다면 또 돼요. 그러니까 동물도 사실 되게 생명의 존엄성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되 동물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 시술에 대해서도 특허로 인정을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막 그런 좀 퍼터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택도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또 등록을 시켜주는 거 보면 미국이 조금 더 관대하게 특허 범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의료행위는 특허로 인정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허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뭐 예시를 잠깐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혈액투석 장치 이런 것들 다 아까 혈액투석 방법은 안 되죠. 왜냐면은 이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장치는 이거는 그냥 의료기기니까 이거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검증 방법 같은 경우도 아까 혈액을 뽑아서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인간에게 돌려준다는 거는 의료행위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검증만 한다라는 거라 본다면 이거는 특허가 된다라고 해서 다 이제 특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발명. 이 발명은 뭔가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뭔가 마이너스다. 특허가 되겠냐? 사실은 뭐 이 특허가 된지 아닌지는 이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발명이라도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의약품 허가 규정 및 기준의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한 발명.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 허가를 받아야 특허가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허가 제도와 특허 제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더라도 특허는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특허가 나왔지만 허가를 못 받으면 이제 시판을 못 하겠죠. 하지만은 허가를 받아야 특허가 된다. 또 뭐 특허를 받아야 허가가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산업성 이용 가능성인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딱딱한, 지금도 좀 많이 딱딱할 수도 있는데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 여기서 잠깐만 끊고 다음 2부에서 다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